자, 안녕하세요. 오늘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2페이지 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우리 식민 지배에 대해서 우리 말과 글 그리고 역사 등등의 우리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구성은 일단 이제 일제에 의한 우리 이제 식민사관이 이제 일본이 자, 날조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걸 날조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 날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여기 맞서서 우리 역사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 그리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국어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 순서대로 같이 학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밑에 여기 자료를 먼저 보면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조선 반도사 역사, 조선 반도의 역사 편성의 요지 및 순서라는 자료에 실린 글이거든요. 자, 여기 같이 보면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야만 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독서와 문장에 있어서 조금도 문명인에 뒤떨어질 바 없는 민족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책도 많고 또 새로운 저술도 적지 않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칭찬하는 글 같죠? 자, 조선인은 다른 식민지의 미개한 민족과 달라서 전해온 역사책도 많고 새로운 저술도 적지 않다, 많다. 자, 근데 전자는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올리게 하는 폐단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해져 오는 역사책들은 헛되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올리게 하는 폐단이 있으며, 자, 후자는, 그러니까 새로운 저술들은 조선에 나아갈 바를 설파하고, 자, 이들 역사책이 인심을 어지럽히는 해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역사책과 이런 새로운 이런 저술 글들이 독립국의 옛 꿈을 떠올리게 하고 인심을 어지럽히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해독이 헤아릴 수 없다 이런 글입니다. 해서 지금 조선 총독부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 전해온 역사책들이나 글들이 가져오는 배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새롭게 조선의 역사를 편찬할 거다 하면서 조선 반도사를 편성하겠다. 새로운 역사를 편찬하겠다. 자, 이런 지금 취지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일제는 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을 말살하고자 하면서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우리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 민족 스스로 이제 우리를 미개하다고 여기고 해야,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여야 우리의 앞길에 도움이 되겠구나. 스스로 이렇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의 역사 전통을 말살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새로운 역사관을 만듭니다.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 좀 이따 같이 볼 건데, 자, 그래서 이에 맞서서, 이러한 일본의 날조에 맞서서 우리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독립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인의 주체성을 지킨다는 면에서 독립군의 무장, 투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총을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펜을 들어서 우리말, 글, 역사를 지키는 것도 독립운동의 일환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에 맞서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자, 이 내용을 같이 오늘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학습지에 학습지 21페이지입니다. 자, 선생님이 학습지 미리 나눠줬을 거고요.
자, 먼저 이제 일본이 어떻게 자,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냈는지. 자, 먼저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기 용어 톡톡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자,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안정적으로 식민 통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조작해낸 역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을 날조한 목적을 먼저 간단하게 써보면 여기다가 써보면 한국을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 강점이란 강제 점령이라는 말의 줄임이고요. 그래서 한국을 강제 점령하고 식민 통치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인은 미개하고 역사 발전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역사관을 조작해 내므로써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 그런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해 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은 한국사를 왜곡함으로써 한국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요. 한국은 스스로 역사적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요. 자, 그걸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 라는 걸 설치하고 여기서 조선사를 새롭게 자기들이 이제 책을 쓰거든요. 우리 조선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타율성론 정체성론 타율성론과 정체성론 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타율성론, 정체성론. 자, 이게 일본이 날조해낸 식민사관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타율적이라는 말은 자율적의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타율성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교과서 몇 쪽이냐면 201쪽에 자, 여기 보면 한국은 반도 국가다. 그렇죠? 우리는 한 반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자, 반도 국가로서 대륙이나 해양 세력의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대륙은 중국이고 해양은 그 일본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륙과 해양 세력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두 나라의 계속된 간섭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고 이로 인해 한국의 역사는 늘 중국과 일본 등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움직여 왔다. 자율적으로 역사가 발전되지 않았다. 항상 외세에 의해서 역사가 타율적으로 움직여왔다. 자, 이게 타율성론입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론은 멈춰 있다라는 거잖아요. 정체되어 있다. 자, 정체성론도 우리 교과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자,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도
역사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었다. 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 우리 역사를 그 서양에서 3시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서양에서. 역사의 시기 구분을 서양에서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대, 중세, 근대. 우리 현대는 2차 대전 이후를 현대라고 하는데 이 3시기 구분법이 들어올 당시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아직 근대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이게 일본이 받아들이면서 일본도 이제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자기 나라 역사를 3시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양도 이제 봉건, 중세 이제 봉건 사회가 서양 역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봉건 사회라는 거는 왕으로부터 이제 그 땅을 일정 부분 하사받은 그 영주들이 독자 나름 좀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지를 이렇게 그 지배하고 이런 사회를 이제 봉건 사회라고 하는데 서양에도 봉건 사회가 나타나고 일본도 봉건 사회가 있고 중국은 옛날 고대 주나라라고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봉건 사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서양식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의 역사는 나름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서양의 이러한 그 삼시기 구분법, 서양에서 그 등장한 역사를 삼시기로 구분한 이 방법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일본도 자기 역사를 이렇게 삼시기로 구분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역사를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 이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를 고대 그리고 중세를 이제 고려 그리고 조선을 근대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이제 조선을 근세 이렇게 이제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지금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일제 이 당시에 일본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한국은 고려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역사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고대 단계에서 역사가 발전되어 있고 한국은 이렇게 이제 봉건 사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사회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대 수준의 역사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중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근대 자본주의화 될 수가 없다. 여기 써져 있죠. 자,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서 근대화할 수 없다. 미개하다. 여전히 조선은 한국은 고대 사회에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화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고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이걸 정체성론이라고 하고 한국 역사에서는 중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면서 이 아까 봤던 타율성론이나 정체성론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한국은 미개하다. 한국 역사는 정체되었다. 한국은 항상 주변 국가들 외세의 주변 역사에 그 주변 나라의 역사에 주변 나라의 개입에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켜 오지 못했다. 항상 타율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자, 일본이 스스로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될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역사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가들은, 지식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 식민사관을 부정할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타율적이지 않고 스스로 역사를 발전시켜온 굉장히 자주적으로 민족 역사를 진행시켜 왔다라는, 그리고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 역사는.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국사 연구는 이러한 식민사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 있었던 한국사 연구를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세 가지 갈래로 이제 연구가 되어지거든요. 첫 번째가 민족주의사학, 두 번째가 사회경제사학, 세 번째가 실증사학입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사학은 자주적으로 민족사 연구를 하고 민족 정신을 강조라고 쓸게요. 이거 지우고. 강조하는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적인 역사가들이 이제 박은식, 신채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민족사를 연구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를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항일 운동,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고대사, 박은식,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켜와야 할 민족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일본에게 나라가 이제 강탈되어 있지만 우리 민족 정신을 꿋꿋이 지킨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독립할 수 있겠다. 자, 자주적인 민족사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박은식이 있는데, 자, 이 박은식은 자, 조선 국혼 또는 국혼을 강조합니다. 국혼은 나라의 혼, 나라의 정신, 민족 정신이라는 의미고, 우리 교과서 203쪽에 보면은 자, 자료 2번이 이제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 자료가 있거든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자료 1번에 식민사관. 자, 식민사관 같이 읽어보면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그러니까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여파를 받음과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인 부수성,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성질을 의미하죠. 부수적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수성인데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반도기 때문에 대륙의 여파를 받고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 거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인 부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그 역사를 진행시켜 오지 못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래서 여기서 자료 1의 핵심 내용은 식민사관 중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율성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반박해보자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일본이
타율성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외세에 둘러싸이면서 항상 대륙이나 주변 세력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거잖아. 이걸 반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외부와의 그러한 접촉 속에서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그를 통해 우리 이제 독자적인 문화, 뭐 한글 창제라던가 그런 독자적인 문화를 사실 이뤄왔잖아요. 그리고 외세의 간섭을 받은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외구의 침입이라던가 뭐 이런 게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외세와의 역학 관계, 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36년 빼고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자주성을 지켜왔잖아. 우리나라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적 없고 지배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우리의 자주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반박하는 측면은 따로 쓰진 않을게요. 여기서 말하고자 있는 핵심 내용은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 이제 민족주의사 박은식의 한국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박은식이 쓴 저술 중에서 대표적인 책인데 우리 앞에 나중에 학습지에다가 쓸게요. 여기서 한국통사라고 할 때 이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보통 우리가 역사책을 쓸 때 통자는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른대 가지고 뭐 전체적인 역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뭐 자치 통감 뭐 동국 통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통자는 앞을 통자다. 자, 그래서 이제 박은식이 쓴 한국 동사의 이 글을 보면은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다. 나라는 형체지만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정신은 없어질 수 없다라는 거잖아. 정신은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박은식이 말하는 이 정신은 그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국혼이죠. 조선 국혼. 나라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킨다면, 굳건히 이거를 유지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민족성을 잃고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 일본의 식민 사관에 동화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역사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독립을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이러한 우리의 민족 문화에서 비롯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과 글, 역사.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국혼이라고 지칭하면서 우리가 이걸 지켜나가야 된다. 자, 이게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이제 근본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일을 참고해서 민족주의 사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했죠. 이제 여기다 쓸게요.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하여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고 지킴으로써 독립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 자,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25분이 다 돼가네. 자, 자주적으로 민족사를 연구해서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고 지킴으로써 독립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자, 이게 민족주의 사학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자, 해서 여기 박은식은 조선 국혼을 강조했고, 한국 동사, 한국의 아픈 역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자, 그리고 신채호. 자, 신채호는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 수립에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신채호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민족 중심의 자주적 역사관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채호는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주력해요. 자, 우리 고대사 중에서도 우리 드넓은 만주벌판 요동을 호령했던 그 이제 고구려, 고구려 뭐 을지문덕전 수나라를 물리쳤던, 그리고 뭐 강감창전 이 고려 시대 그 거란을 물리쳤던, 자, 이런 그 책을 편찬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 외세의 침략을 맞아서 그걸 극복해낸 그 우리의 찬란한 역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민족 정신 자긍심을 우리 민족에게 일깨워 주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들을 저술합니다. 자, 박은식과 신채호의 이 저서명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좀 찬이 적네. 여기 하나 더 쓸 건데 민족주의 사학에다가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등은 1930년대 중반 조선학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거 지금 민족주의 사학 내용입니다. 우리 그 저번 주에 신간에 얘기하면서 요 부분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조선학 운동 관련해가지고 조선학 운동이라는 거 일단 뭔지 용어 정리해서 한번 볼게요. 1930년대 일제 식민주의적 조선 연구에 대항해서, 이게 지금 식민사관이죠. 조선인 본위의 조선 연구를 주창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문화학술적 차원의 민족운동,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 우리 저번 시간에 신간에 해소된 거 얘기했잖아요. 1931년에 해소되고 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자들은 농민, 노동자들과 보다 긴밀히 연대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만들어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요 얘기했거든요. 그쵸? 30년대에 우리 농민운동, 노동운동 얘기할 때도 30년대 특징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과 농민 노동자들이 긴밀히 연대해서 그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아서 민족주의자들과 이제 연대를 끊고 농민 노동자들과 보다 더 연대해서 근본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라는 그런 지령을 받고 혁명적 농민조합, 혁명적 노동조합. 자, 혁명적이라는 건 급진적인 반제국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에 나섰고, 신간에 참여했던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문화학술 운동에 좀 더
들어가서 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학 운동에 자, 요렇게 주력을 합니다. 자, 신간회가 해제되고 난 다음 여기에 참여하던 사회주의 민족주의자들이 요렇게 지금 30년대에는 그 활동이 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정인복, 문일평, 안재홍, 자 이들은 30년대 중반에 조선학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이 조선학 운동은 우리 조선 본위에 자 조선 연구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학술적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선 후기 실학 연구, 초실학이 우리의 지리,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 연구, 정약용 연구.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기 보면은 109, 203쪽인가요? 자, 국내에서는 정인보, 문일병, 안재홍 등이 등등 하면서 30년 중반 조선운동을 펼쳤는데 이것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 속에서 고유의 특색을 찾아내서 우리의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특히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정약용의 저술을 집대성하면서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자 발간하기도 합니다. 여유장전서.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을 정리를 하고 자, 사회경제사학 볼 건데요. 자, 사회경제사학은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식민사관에 반대하면서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연구된 역사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이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의 자, 영향을 받아서 연구되어집니다. 자, 그럼 유물사관이 뭔지 위에 보면 세계사를 정신의 발전이 아니라 물질의 발전으로 보는 역사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까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 정신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 자주적인 역사관을 연구를 한 거라면 이 유물사관은 사회주의 쪽에서 이제 연구한 건데 세계사를 물질의 발전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조금 너무 어렵게 들어갈 것 같고 그냥 요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그냥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연구한 역사학이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물사관은 물질의 발전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유물사관을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사회주의에서 보는 역사 그 발전 과정인데 그러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한다라는 거야. 일단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지울게요. 일단은 원시 공산 사회였다. 그 아주 옛날 초기에. 그리고 고대 노예제 사회를 거치고 중세 봉건 사회를 거치고 근대 자, 자본주의 사회를 거친다. 원시 공산 사회는 모든 이제 공산 사회, 우리 구석기 신석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했잖아. 그때는 뭐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그렇게 나눌 정도로 뭐 잉여 생산물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때는 같이 뭐 고기를 사냥을 하고 나눠 먹고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공산 사회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이제 노예와 그리고 이 노예를 거느리는 이제 자유민으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서양에는 노예와 그러니까 소작인들과 노예를
하주세 농노라는 계급이 있어요. 서양에는. 그리고 이 농노를 지배하는 영주 계급.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노동자와 이제 자본가.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지고 항상 역사는 이 계급 투쟁의 역사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역사관이 등장했을, 사회주의가 등장했을 때는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게 사회주의니까, 이때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 유물사관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 자본주의도, 근대 자본주의 사회도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계급투쟁이 일어날 거고, 여기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타도할 거다. 그리고 다시 공산사회로 나아간다. 자, 이게 사회주의에서 바라보는 역사 발전 단계 5단계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들의 자본가들에 대한 투쟁으로 결국에 역사는 공산사회로 나아갈 거다. 근데 지금 공산사회로 나아갔나요?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틀리고를 떠나서 당시 사회주의에서 바라본 역사 발전 단계란 말이야. 모든 역사는, 모든 나라는 다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그때는 봤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역사가였던 백나문이라는 사람이 조선사회 경제사 라는 책을 쓰는데요.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발전해 왔다. 여기서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이라는 건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자, 이 역사 법칙, 이 역사 발전 단계를 한국사도 거쳐왔다. 이거를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저수를 주장을 합니다. 백나문이라는 역사가가. 이거는 지금 일본이 제기한 식민사관 중에 무슨 주장을 비판한 거야, 반박한 거야. 우리 식민사관 중에 타율성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체성론이 뭐였어요? 한국은 중세를 거치지 않고 여전히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스스로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잖아요. 이거를 비판한 겁니다. 백나문이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책에서 한국도 이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한국사도 발전되어 왔다. 우리도 중세가 있었다. 이거를 지금 주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워서 여러분들은 여기 안 썼죠? 어딘가에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워서 그냥 뭐 안 써도 돼. 그냥 이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사회경제사학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자, 해서 이 주장은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203쪽에 보면 이 사람이 백나문이고요. 자료 3번에 보면 사회경제사학. 자,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인 조건, 인종학적인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는 조금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와 이러한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게 아니다. 이게 좋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 모르겠지만, 자,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우리도 한국사가 발전되어 왔다. 다른 나라가 거쳐온 고대, 중세, 근대 그 과정을 우리도 거쳐왔다. 자, 여기서 주장 사회 경제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서 극복하고자 한 식민사관의 내용은 정체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 돌아와서 자, 실증사학 우리 한국사 연구의 마지막 실증적인 객관적인 이런 의미고 진단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고증하고 역사를 서술하고자 하는 실증사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그런 식민사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 옛 문헌, 옛 책의 구절을 고증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일본의 식민사관을 비판하고자 한 이러한 실증사학자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국어 연구 보겠습니다. 41분이네요. 자, 국어 연구는 간단하게 우리 교과서 204페이지고요. 국어연구에서는 이제 두 단체 기억하면 됩니다. 21년에 만들어진 조선어연구회 그리고 이게 확대 개편된 조선어학회 31년에 만들어진 자 먼저 조선어연구회는 주요 업적으로 각야날을 제정합니다. 오늘의 한글날이에요. 자, 이 단체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자, 한글날을 만들면서 우리 글을 기리고 그리고 잡지 한글이라고 하는 자 잡지도 간행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자 했고 자 31년에 조선어학회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한글을 표준화하고자 한글 표준화에 기여했고, 그러니까 우리 말과 글이 지방마다 다르다면 이게 뭐 사투리가 당연히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고유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때는 이제 우리 정확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표준화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이 결과를 모아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한 말모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 그 영화에서 이 큰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잘 고증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일제의 단합으로 이게 이제 조선어 여기 뒤에 쓸게요. 일제가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하에서 탄압합니다. 이게 1942년의 일이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고자 사람들이 그 만들었던 그 원고 있죠. 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았던 그 일제 탄압과 감시를 피해서 몰래 몰래 모아뒀던 그 원고가 사실은 이때 없어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해방하고 나서 우연히 서울역 근처의 창고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 뒤에 독립하고 난 뒤에 이 우리말 큰 사전을 6권까지 그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걸 편찬하지는 못했고 편찬하고자 노력한 거고 정말 다행히도 그 이때 없어진 줄 알았던 원고가 해방 이후에 발견되면서 우리말 큰 사전이라고 하는 원고를 다행히 성공적으로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단체들도 열심히 활동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우리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했고요.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교과서가 205쪽에 이 종교계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 연구랑 국어 연구까지만 여러분들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